네, 대학원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오박사의 공연예술대학원 201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약간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바레 프랑스와 저의 노동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류의 사회경제사를 아주 쉽게 잘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대학원생들은 다시 초심을 가다듬고 기초적인 단계로 돌아가서 사회경제사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무척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인간이 잉여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잉여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인간 생활은 향상됨과 동시에 불행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잉여 생산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불행한 현상들은 재산의 사유화가 소멸되어야만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불평등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역사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를 잉여 생산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는가라는 방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노예를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잉여 생산이 발생하게 되면서부터 인간 사회에는 이제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주종관계, 지배관계, 억압과 착취, 피억압과 피착취의 관계가 발생하게 됨을 이번 회에서 읽어볼 부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자기 결정권이 노예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는 현재 사회의 많은 월급쟁이들, 많은 노동자들, 많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노예와 다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소비에 급급한 나머지 당대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본질을 아예 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이러한 자각을 갖기조차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으로 이끄는 자극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면 그러한 태도를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부터 떳떳하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반복적인 자기 반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쫓아냈었던 그 이른바 촛불혁명이 사실은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노예 근성이나 노예 상태 이런 용어나 개념들을 사용했건 안 했건 간에 또 자기들이 구체적인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건 아니었건 간에 자신들이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좌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만 해도 우리가 군사 정권을 끝낼 수 있을지를
누가 확신했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극악스럽고 공고해 보이던 군사정권도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촛불혁명도 이루어냈었습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거나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경험한 역사만 해도 이렇게 되돌이켜 볼 때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있구나.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19년 3월 24일 새벽입니다. 신학기가 됐고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학원의 세계 공연예술사 수업에서 고대 그리스 연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들을 보면 대학원생들의 수업 태도가 아주 좋고 수업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무척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무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응원도 마음 한구석으로 제가 바라봅니다. 제2장 원시 공동체의 붕괴. 잉여 생산물의 발생. 목축에는 하나의 특질이 있다. 관리만 잘한다면 급속히 증식한다. 가축무리가 급속히 증식하고 수확이 증대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포식을 한다 하더라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업, 수렵에 있어서의 생산수단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발전해왔다. 인간은 노동과 생산의 경험을 무수히 쌓아왔다. 이제 생산력이 증대한 결과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소비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식량이 생산되었다.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경우, 그 잉여는 잉여 생산물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인간은 그 잉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마 그들은 어느 시기에 걸쳐 적당량 이상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먹는 데에는 한도가 있다. 또 생산력이 계속 증대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산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개선하는 것을 단념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생산수단이 개선되면 생산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노동이 즐겁게 되고 일이 훨씬 빨리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은 아직 매우 어려워 사람들은 생산력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력은 더욱 급속히 또 전문화를 통해 증대했다. 결국 몇 개의 집단이나 부족은 목축 전문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가축 생산의 전문가로, 즉 유목부족으로 되었다. 그 경우 곡물을 경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유목부족은 초원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은 보다 일면적으로 되지 않을 것인가? 전문화에 갔으므로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의 일에 특히 정통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게 된다. 그러면 목축에 전념하는 유목부족은 지금껏 농경을 통해 손에 들어온 모든 식량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전문화나 분업이 발생한다 해서 반드시 전문화된 품목만을 소비하고 다른 품목을 단념한다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결국 그들이 규칙적으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것을 깨닫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교환을 하게 된다. 유목부족은 그들의 가축 생산물을 농경부족의 생산물과 교환하기 시작했다. 바꾸어 말하면 생산력이 증대된 결과 분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확실히 그 전에 이미 일종의 분업이 있었다. 즉 남자는 수렵에 종사하고 여자는 그 외의 일에 종사했다. 이것은 성별 분업이다. 그러나 목축과 농경의 새로운 분업은 그것과는 다른 분업이고 사회적 분업이다. 그리고 생산력의 증대 결과 사회적 분업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회적 분업을 통해 생산력이 한층 증대하게 되었다. 교환가치, 상품 및 화폐. 교환 및 거래에 의해 인간과 그 생산물과의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이전에 인간은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면 올해는 좋은 식량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다. 바꾸어 말하면 곡물은 그들에게 사용가치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를 행하게 된 지금에는 무르익은 곡식을 보고 그것을 원료로 해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 그는 만일 유목부족이 지나간다면 곡물과 양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결국 그는 한 마리의 양과 교환하기 위해 일정량의 곡물을 생산한다. 즉, 곡물은 이제 그에게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용 가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환 가치를 갖는 것은 교환을 위해서 생산되는 것, 교환되려고 하는 것뿐이다. 인간이 교환할 의도 하에서 생산하면 그것은 상품이 된다. 이리하여 전문화를 통해 생산력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상품 거래, 즉 교환할 의도 하에서 생산된 물품의 거래가 발생한다. 이외에 이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몇 개의 결과가 있다. 만일 유목부족이 여름에, 즉 수확 전에 농경부족에게 와서 곡물과 가축을 교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확 전의 농부는 아직 교환할 만한 곡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고기가 먹고 싶고 유목부족은 곡물을 후에 받더라도 기꺼이 가축을 팔려고 생각하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면 유목부족은 추수가 될 때 그것을 받기 위해 다시 그 농경부족에게 와야 할 것이다. 이 결과 화폐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수공업의 성립. 그러나 잉여 생산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이 전문화를 통해 그들의 노동 생산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왔고 또 그에 의해 점점 많은 잉여 생산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잉여 생산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족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자. 남자의 일부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다른 일부는 수렵을 하던가 물고기를 잡는다. 여자는 작은 가축을 사육하고 채소밭에서 일하며 요리하고 자녀들을 돌본다. 그리고 밤에는 배를 짜거나 옷을 수선한다. 그러나 주요한 일인 식량 생산에는 실질상 그들 전원이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가 먹고 살 충분한 식량이 획득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쟁기 등의 제작을 전문적으로 할 것인가? 사람들이 잉여분을 그들이 쟁기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전문가의 능률은 더욱 개선되고 문자 그대로 전문가가 된다. 새로운 사회적 분업이 발생한다. 목축을 한다거나 제2의 전문가인 수공업이 나타난다. 수공업자는 식량 생산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들의 새로운 노동 영역에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잉여 생산물에 의해 거대한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인을 식량 생산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전보다 훨씬 풍부한 생활재의 생산을 가능케 한다. 잉여 생산물의 약탈. 잉여 생산물은 인간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때부터 모든 진보나 행복은 동시에 인간에게 고통과 고뇌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불행은 재산이 개인 또는 집단의 것이 아닐 때까지 계속된다. 이전에는 두 개의 인간 집단이 같은 수렵장에서 충돌이 생긴 경우에 한편의 집단이 승리하면 싸움은 끝난다. 승자는 패자를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적을 포로로 해 작업을 시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그러한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잉여 생산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로는 노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의 노동은 자기가 먹을 정도밖에 얻어내지 못한다. 즉, 승리자 측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인간이 잉여 생산물을 형성할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변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사는데 한 개의 빵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런데 생산력이 증대해 한 사람이 하루에 1.1개의 빵을 생산한다고 하자. 10사람이 생산하면 하루에 11개의 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즉, 10사람이 생산한 빵으로 11명의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은 10사람을 부림으로써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100사람을 부리면 110개의 빵이 매일 생산되어 10개의 빵이 남아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종족과 충돌하는 경우 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해서 일을 시켜도 손해는 없다. 포로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포로 1인으로부터 매일 10분의 1개 빵을 앉아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약탈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잉여 생산물의 약탈과 함께 사회의 계층적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전쟁 포로는 최초의 억압받는 집단이었다.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원시 사회의 사람들은 힘을 합해 서로 도와 일을 했고 전 생산물을 공동 분배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두 개의 집단이 생기게 된다. 즉,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생산물을 얻는 자와 잉여 생산물을 약탈해가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전쟁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전에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집단 또는 두 개의 부족이 동일 지역에서 충분한 생활 자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도 전쟁은 무언가 우연한 불행에 의해 두 개의 집단 또는 부족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에만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전쟁은 다다익선이다. 가능하면 포로를 획득하고 가능하면 많은 가축을 약탈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전쟁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로지 전쟁을 추구했던 것이다. 전쟁은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승리자는 포로를 통해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하여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였던 잉여 생산물은 이제 전쟁, 약탈, 억압받는 집단이라는 불행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 공동 소유에서 개인 소유로.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변화이다. 즉, 소유관계의 변화가 그것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껏 생산수단은 그것이 쟁기이든 배이든 혹은 가축이든 모두 공동체의 소유였다. 물론 의복이나 장식물과 같은 개인적 소유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생산수단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전쟁이 경제적으로 부의수단이 되고 권력이 경제 문제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는 변화하게 된다. 목축 경영이 확대하면 부는 급속히 증대한다. 전쟁에서 어떤 남자가 가축이나 포로의 약탈에 뛰어난 성적을 보이게 되면 그에게 특별 공로상으로서 몇 마리의 가축이 주어지게 된다. 물론 전에도 공로상은 있었지만 이 경우와는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이전엔 수렵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동물과 격렬한 투쟁을 해 그것을 보기 좋게 때려눕히는 경우 그에게 동물의 심장이나 간이 주어졌다. 따라서 그러한 상은 먹어버리면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공로상으로 가축을 받는 경우에 사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가축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수단으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공로상으로서 가축뿐만 아니라 토지나 전쟁 포로를 받는다면 사회의 양상은 더욱 변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노동을 공동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나아가 타인인 포로의 잉여 생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함으로써 포로를 사적으로 약탈한다. 집단이나 부족의 해체. 그뿐만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구별이 생긴다. 부족 간의 약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의 내부 구성원 간의 약탈도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산력의 발전이 인간 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점에 있어서 목축 경영이 미친 최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목축 경영은 특히 남자의 노동 영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경도 역시 쟁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자의 일이 된다. 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남자였기 때문에 가축이나 전쟁 포로 등을 통해 최초의 개인적 소유가 남자에게 소속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남자의 지위는 점점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모권 사회에서 부권 사회로 변한 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착취, 억압 및 개인적 소유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진행하게 된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동일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모친 사회 하에서 남자의 역할은 여자의 역할보다 적었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억압을 받는 관계는 아니었다. 부친 사회가 나타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억압을 받는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억압과 착취가 도입된 사회 속에서 제2의 성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지도자로부터 국왕으로. 원시 공동체는 도처에서 분해되기 시작한다. 개인적 소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동 소유는 분해하게 된다. 포로의 노동은 사회에서 차차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전쟁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된다. 약탈, 빈곤 및 부에 의해 인간의 공동생활은 변화한다. 낡은 사회 내부에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명백히 비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시기는 하나의 사회 형태로부터 다른 사회 형태로 바뀌는 이행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행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우선 이행기에 보고되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하자. 보고되어진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히 보고되어지는 것이다. 원시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 즉 노예제 사회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산물로서 인도, 중국, 중근동 및 유럽의 설화, 시, 노래 등이 남아있다. 인류 사회의 비교적 초기인 시대에 대해서는 무너진 묘나 사라진 거주지를 발굴함으로써 당시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시대에 관해서는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것으로 가장 초기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유명한 문서로는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다. 물론 호머의 시는 이 이행기를 과학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실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학적 묘사란 가능할 리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또 그 새로운 사회 형태가 어떤 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도 완전히 알 수가 없었다. 그때에는 단지 하나의 사회 형태, 즉 원시 공동체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른 사회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직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과학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더구나 역사적 현실을 법칙적으로 추구하고 인식하는 과학과 같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호머의 시의 묘사로부터 실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고, 원시 공동체로부터 노예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비록 이행의 형태가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인 특징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낡은 사회질서 내부로부터 새로운 사회질서가 성장하는 양태는 전쟁의 발전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우리는 전쟁 지도자가 한 역할이라든가 우수한 병사가 약탈품에 따라 표창받는 사실 등에 대해서 이미 고찰하였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가 됨에 따라 전쟁 지도자라는 것이 중요 직업으로 되어갔다. 즉, 대중의 군사적 지도자가 없어서는 안 될 일상적 관리로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엔 전쟁 약탈품 중에서 때때로 상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윽고 전쟁 지도자나 그의 가장 유능한 보좌관에 대해 일상적인 공납이 행해지게 됐다. 전쟁이 주요 사항으로 된 이상 전쟁 지도자의 제안이나 발언은 점점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부족 내의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이전처럼 부족원이 민주적으로 참가했고 아직 민주제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군사적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이윽고 변해버린다. 전쟁 지도자와 그 보좌관은 차차 그 영향력을 강화해간다. 전쟁 지도자로부터 부족 지도자가 생겨나고 그는 차차 그 자리에 장기적으로 앉아있게 된다. 부족 지도자로부터 국왕이 생기고 또 그의 유능한 보좌관이 제후로 된다. 이렇게 하여 국왕의 지위는 점점 강화되고 증대해간다. 그뿐만 아니라 국왕은 차차 전쟁 수행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역할까지도 맡게 된다. 예를 들면
인간은 수만 년이나 수십만 년 전부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자연현상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특수한 존재에 의해, 결국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 일으켜진 것이라고 믿었다. 인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 바다의 신이나 바람의 신 등을 만들어냈다. 인간은 신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 두려워 제물을 바쳤다. 국왕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근친자가 예외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 신과 가까이 교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사람들은 공납물을 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대부분의 공납물은 국왕이나 제후의 창고 속으로 들어간다. 국왕이나 그의 제1보좌관인 사제장은 종교적 업무, 즉 신과의 교섭 업무를 맡아 신에게 바쳐진 공납물을 착복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또 이전에는 부득이 전리품의 분배를 맡아서 했지만 이제는 국왕이 그것을 맡게 되었다. 그것에 의해 국왕의 권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토지는 점점 대규모로 증여되어 국왕이나 그 하급 관리인 제후는 많은 가축과 전쟁포로를 가진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다. 그들은 많은 토지를 손에 넣음에 따라 그 경작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가축과 전쟁포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전쟁포로의 입장은 점점 악화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육체도 정신도 전쟁 지도자의 소유물로 되었다. 전쟁 지도자는 맘만 먹으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죽지 않을 때까지 일을 시킬 수도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노예가 되었다. 또 로마인의 말을 빌리면 말만 할 줄 아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의 주인공인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아킬레스 및 오디세우스는 대착취자, 약탈자이며 해적이었다. 그들은 많은 노예와 토지를 소유하고 더욱 많은 토지와 노예를 약탈하려고 했다. 일리아드 시대의 그리스의 여러 부족의 전쟁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다수의 노예를 자신들을 위해 부렸고, 노예들의 잉여 생산물을 기초로 하여 강력한 생산력을 축적했다. 바꾸어 말하면 생산적 부를 축적했던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분업이 현저히 발전했던 것으로 이미 수공업이나 특히 무기 생산의 전문화가 발생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은 커다란 정주지였다. 어떤 곳은 도시로 불리워질 정도의 것도 있었다. 집단이나 부족을 구성하고 있던 이전의 혈연적 가족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국왕은 이미 대가족의 가장이 아니고 공동체의 지배자였으며, 거기서 가족적인 힘을 미치고 있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전이라면 하급 지도자는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으로서의 국왕이 명령을 하면 그는 자식처럼 국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리아드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오디세우스는 참전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섬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국왕 아가멤논은 함께 참전할 것을 그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으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왕은 군사적 및 경제적 압박을 오디세우스에게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대의 단위, 즉 중대, 대대, 연대 등은 아직 가족 집단에 따라 편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일리아드는 원시 공동체로부터 노예제 사회로의 이행기를 묘사하고 있다.
국가의 성립. 그러면 노예제 사회가 시작되고 이행기가 끝난 시기는 언제인가? 무엇보다도 상호 혈연 관계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들이 민주적으로 공동생활하고 공동노동하던 공동체는 소멸했다. 그 대신에 등장한 사회에서는 노예가 생산자로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고, 노예 소유자는 노예를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특수한 권력기구를, 즉 국가를 조직했다. 고대 노예제 국가는 가족이나 부족 또 만인의 사회적 평등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개인적 소유, 부 또는 수탈이,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과 피수탈이, 결국 사회의 계층적 문화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회 조직이다. 국가는 특수한 압박기관이고 억압기구이며 계층이 성립하고, 따라서 수탈자가 피수탈자를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며 잉여 생산물을 자신의 손에 넣고, 동시에 피수탈자의 저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고대 노예제 국가는 계층 갈등의 산물이고, 빼앗는 자, 빼앗기는 자에 대한 지배수단이며 부자의 빈자에 대한 무기이다. 고대 역사상 지배자와 매우 많은 피지배자가 존재했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될 때 국가가 성립한다. 이 단계에서 이행기 사회가 끝나고 노예제 사회가 된다. 최초의 국가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에집트, 중국 등의 몇 개 나라에서 생겼다.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비로소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문명의 입구에 도달하게 된다.